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잠시 전에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15포인트 하락한 2645포인트, 코스닥은 19포인트 하락한 872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제가 최근에 시황에 굉장히 집중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황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이거는 철칙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이렇게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매한 경험이 별로 없고요. 물론 그런 우량주도 시황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긴 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매매하다 보니까요. 개별주는 철저하게 어떤 그 세력들의 관리, 그리고 그 재료들, 그런 아주 섬세하고 아주 분할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종목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도,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어도 시황이 엉망이면 상한가 갈 녀석도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시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황에 관련된 돈다방 미쓰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미쓰리 종목 얘기를 좀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목은요. 저는 모든 종목은 계속 빠지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종목은 매매하는 방법에 달려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얼만큼 매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의미 없는 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시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목도 보지만 종목을 고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로 시황을 보는 시간이고요. 그런 시간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더 멀리 1, 2년 정도의 시황을 보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당장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들이 이번 주 증시 전망 예상치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50 하단으로 잡았고 상단은 2800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2650은 깨질 거다. 그리고 미쓰리는 일단 2600 정도가 코스피 하단으로 보고 있다 보니 2600도 장중에 깨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 25일 날 돈다방 미쓰리 방송 제목이 뭐였냐면 외인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 리스크였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참 부족한 후보다. 어떻게 저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그 언행 이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조차도 정말 걱정할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유튜브나 이런 거 봤더니 외국인들이 최근 5조인가요? 그 정도의 금액을 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발을 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발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때 제가 1월 25일 날
제 방송만 좀 많이 좀 알려지고 그랬으면 참 도움이 됐을 텐데, 그죠? 지금 와가지고 그냥 5조 원이 나갔다 뭐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한탄하시는 거 보니까 예, 참, 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이 아깝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올해 2022년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경제 이슈는 디폴트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미국의 혼란은 하반기 정도로 들어가야 나올 것 같고요.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잠들고 시작되는 미국의 증시는 그렇게 큰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날 거예요. 증시가 빠져도 증시가 올라도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FOMC 회의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문구가 오늘 아침에 끝난 몇 월 며칠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올랐다 혹은 내렸다, 뭐 혼조세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글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만 안 하면 25bp 금리 인상으로 깔끔하게 끝난다면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 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 디폴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 걱정됐고 그때 어떻게든지 ECB에서 이렇게 돈을 대주고 연기해주고 그런 마치 그 벼랑에 떨어져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이 시장이 전개가 됐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게 걱정됐던 거죠.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면 그 다음에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헝가리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들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디폴트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자, 지금 러시아 디폴트가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야에 가시권에 둬야 될 리스크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과 그 이외의 서방국들이 금융 시스템을 건드려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나 이런 신용카드 지금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 화폐 가치인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으며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전개가 되는 가운데 3월 16일 러시아가 외화 국채 이자 상환일을 앞두고 이거 상환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요. 뭐 러시아 디폴트 되던 말던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글로벌은 지금 그물처럼 아니면 거미줄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미국이 예를 들면은 뭐 안 좋아진다 라고 해서 중국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해야지만 좋은 지금 글로벌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디폴트가 되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 신용을 믿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매집한 러시아의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거잖아요. 유럽 금융기관 및 연금 손실 피하기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참고로 이 보고서는요, 하이투자증권이 3월 14일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LTCM 사태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98년도 IMF 금융위기, 대한민국 IMF 금융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LTCM 사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LTCM은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준말입니다. 이 캐피탈 회사가 러시아 채권을 겁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러시아 채권을 막 사고 러시아 채권 가치가 떨어져도 더 질렀죠. 그래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러시아 채권을 아주 야물딱지게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러시아가 정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리면서 그냥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냥 완전히 거의 망한 거죠. 이 계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98년도 IMF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때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련이 막 붕괴하고 그럴 때니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에이, 설마 러시아가 망해도 IMF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8년 8월 17일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옛날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맞짱을 떴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아니고 미국이랑 중국이지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왜 이 금융인들, 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냐면 IMF 때 같은 그런 글로벌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유동성 상승장에 선무당처럼 많이 못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조심 매매하느라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셨던 분들은 SK 사태도 있고 9.11 태도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연륜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모르시는 이 주린이 분들은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우와 하고 매수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학습 경영이거든요. 학습이거든요. 학습 경험. 미쓰리가 여러분 2015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고 이걸 제가 계속 이렇게 읊어드리는 것처럼 그 학습된 그 경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때 힘을 발휘하냐면요. 좋을 때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주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2015년 이야기를 종종 꺼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됐잖아요. 리먼 사태. 그때 금융애들이 얼마나 방자했습니까? 그러니까 방자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결국 이런 거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은행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신용도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경영이라든가 이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제가 중국의 금융위기 살짝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떠한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미 걔네들은 2008년도에 더럽게 깨져가지고 학습 효과가 있어서 미국 자체발 금융위기는 발생되기 어려울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이 금융 시스템이 그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한 번 터지면 굉장히 무섭게 터질 거고요. 대신 워낙 규모가 크고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뭐 이리 돈 주고 막 맞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잘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금융위기 다음에 이 글로벌 자금들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연금 같은 거에 아니면 뭐 그런 금융기관에 투자한 자금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은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막 전 세계를 막 뒤흔들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연말에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2022년 경제 이슈가 디폴트인데요. 여러분들 디폴트 단어만 떠올리시면 막 경기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정도의 경기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문제만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정이요. 제가 잠깐 뭐 3월 16일 날 23년 만기 국채이자 43년 만기 국채이자 지급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월 16일 러시아가 만기 국채 이자 지급일이다. 근데 지급을 못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는데요. 16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금액은 좀 작지만 21일 날도 있고요. 3월 28일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금액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 주식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연초에 막 힘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의 이 이자 지급일이 이제 쫙 정리가 됐으니까 금액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3월달 FOMC 금리 50bp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 찰나에 다른 이슈가 꿈틀거리고 생성이 됐던 거죠.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그 걱정은 이제 걱정도 아니라니까요. 아마 그 미쓰리 학습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유럽발 금융위기가 201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유럽발 금융위기 때 증시가 조금 좀 안정을 보이려고 하면은 그리스 디폴트, 안정을 보이려고 하면 그리스 디폴트 이렇게 꽤 오랜 기간을 우려먹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아마 러시아 디폴트는 좀 덜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IMF에서 구제 금융을 해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저렇게 러시아를 디폴트까지 몰아붙이는 거는 미국이고 서방 국가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시황 공부를 하실 때 뭐 어떤 분께서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 빙의했을 때 재밌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 글로벌은요. 그 글로벌의 수장들의 생각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푸틴 대통령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푸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푸틴이 지금 핵을 사용해서 뭐 전 인류를 망가뜨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조져버리고 디폴트까지 만든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 러시아 국가 내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랬을 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어느 정도의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미국에게, 유럽연합에게 야 우리 돈줄 좀 풀어줘. 우리 목 좀 그만 줘요. 좀 살려줘. 살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모라토리움의 그러니까 이 디폴트의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폴트 위기는 넘겨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잘 해도 러시아는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끝까지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그 꼿꼿함으로 협상을 안 하고 버텨요. 그래 니네가 옌병아 그래 러시아 뭐 디폴트 시켜봐라. 어디 그래 뭐 나만 죽냐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로 버틴다면 러시아는 디폴트가 될 겁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될 거고 러시아에 그 투자한 유럽의 금융기관 및 연금 손실은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미 뭐 은행도 그러니까 유럽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2008년도라든가 뭐 1998년도에 그런 만큼의 글로벌적 금융위기는 만들어지긴 어렵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물에 독을 풀지 않아도 물에 독 푼다라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서 물 못 마시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나중에 나올 결과보다 만약에 러시아가 뭐 이자 지급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가면서 16일날 못했어. 그럼 앞으로 줄줄이 못하겠네. 러시아 망하겠네. 러시아 망하면은 이제 러시아에 투자한 유럽 금융기관 다 망하겠네. 지구 멸망하겠네. 이런 공포감이 주식시장에서 투심을 아주 악화시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황이 중요한 이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월 25일 날 외국인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또 다른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였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 한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그게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한 넉 달 전부터 2022년 경제 이슈가 디폴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 만에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슈를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슈를 알고 있다는 거는 제가 그 이슈를 어떻게 뽑아냈겠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얘 사랑하는 손녀야 올해는 이슈가 디폴트를 한다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흐름을 매일매일을 계속 뭐 제가 취할 수 있는 제가 뭐 그렇다고 되게 많은 정보를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꼼꼼히 읽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뭐라 그럴까요? 뭐 수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려서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요. 보고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경제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랬을 때 지금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큰 시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황을 보면은요. 주식시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월요일 날도 팔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15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이 19포인트 빠졌어요. 자, 전 종목이 다 빠졌습니까? 아니라고요. 올해 주식시장은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큰 코스피 시황은 이슈 때문에 그 이슈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갈 거예요. 어쩌면 지난 2, 3년 동안 유동성 장세에서 인기도 못 받고 그냥 지네들끼리 열심히 작업해놨던 애들이 올해 그냥 신나게 그냥 선수들이 활개를 칠 겁니다. 올해는 그런 장이에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2019년도인가,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선수들의 장이란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땐 제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유동성 장세가 생각 외로 길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이상 유동성 장세를 더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미쓰리,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풀린 이 유동성 어떻게? 이 유동성은요, 주가가 빠지거나 부동산이 빠지거나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치가 빠지거나 뭐 이러면 그냥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뭐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 얻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빠져가지고 본전도 안 되고 한 4천 남았다. 그러면 이미 그 버블과 그 기초자산 같은 게 가격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미국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정말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보고 분차트 다 접목시켜 매매해보고 뭐 일정 매매, 재료 매매, 상따, 하따, 외인 매매 뭐 안 해본 매매가 있으면 제가 서러울 정도로 다 매매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매매가 삼성전자를 사는 매매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시황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올해 안에는 유동성 장세가 나오기 어렵고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진행되는 이 증시 꼬라지 보니까 요런 상태로 계속 개인들 똥줄 타게 하면서 가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여러분.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요.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42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엔 달러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는 이유가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을 조금 더 좋게 본다면 덜 빠져나가거나 속도를 좀 늦출 텐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발 빠르게 빼는 게 포함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시황이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좋아지겠지. 삼성전자 뭐 다시 10만 원 가겠지 뭐. 나 삼성전자 언제 살까? 뭐 이렇게 야무진 꿈 꾸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올해 3,000포인트 제가 굉장한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냥 그래 좋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로 1년 동안 가신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럼 1년 동안만 주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하실 거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와 이런 시황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음을 기약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작될 뉴욕 증시는요, 이제 미국이 썸머타임
기간으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서 이제 10시 반에서 시작을 해서 5시에 끝나겠죠. 예. 굳이 밤새서 보지 마세요. 예, 대신 아침에 확인하시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다른 악재가 없으면은 FOMC 회의를 앞둔 긴장감, 경계감. 근데 연준이 25pp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냥 안도하시면 안 된다. 왜? 3월 16일 날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 디폴트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그게 무사히 잘 넘어가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하고 갑자기 대차 대조표를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 디폴트 이슈 때문에 어쩌면 그 대차 대조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는 좀 완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황이에요, 여러분. 시황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기싸움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대세인데 여기에서 이게 악재라면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악재가 어떤 경우가 되면 호재가 될까? 이 호재가 정말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일까?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굴리시면서 고민을 해보셔야지만 시황이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요? 라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서 뉴욕 증시가 빠졌다고 그랬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뭡니까? 월요일, 화요일 최소한 이틀 동안의 뉴욕 증시에서 마감 현황에 나올 이슈는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다. 이 한 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황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까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최소한 월요일날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는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2650 깨질 거라고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떠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덜 빠졌네. 그리고 2650 깨진다는 건 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럽게 와닿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